안녕하세요. 오늘도 유니티 스터디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동차를 움직여서 깃발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그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감독 스크립트 그리고 UI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니티 스터디를 계속 오늘은 유니티 교과서 개정 2판 5장 프리팹과 충돌 판정이라는 챕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플레이어를 움직여서 떨어지는 화살을 피하는 게임을 만듭니다. 프리팹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프리팹과 공장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 공장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충돌을 판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게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5장부터는 게임다운 예제를 만듭니다. 게임을 만들다 보면 분명히 머릿속으로 그릴 때는 재밌었는데 만들어 보면 재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재미있는 게임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재미있게 만드는 총체적 기술은 8장에서 설명하고 5장에서는 프리팹, 그러니까 설계도, 공장, 충돌 판정 같은 게임을 제작할 때 기본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게임 기획하기 5장에서는 플레이어를 움직여서 떨어지는 화살을 피하는 게임을 만듭니다. 캐릭터가 있고 화살 비가 떨어지면은 좌우로 좌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캐릭터를 움직여서 떨어지는 화살표를 피하는 게임입니다. 화면 가운데 플레이어를 표시하고 오른쪽 위에 HP 바가 이렇게 있고요. 화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므로 플레이어를 좌우 화살표 버튼으로 움직여서 화살을 피합니다. 플레이어가 화살에 맞으면 HP 게이지가 줄어듭니다. 게임 화면을 바탕으로 이제 게임을 설계하도록 합니다. 3, 4장과 마찬가지로 5단계를 거쳐서 만듭니다. 1단계로 오브젝트 다이얼, 2단계로 컨트롤러 스크립트 설정, 3단계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 결정, 4단계로 감독 스크립트 준비, 5단계는 스크립트 흐름 준비. 오브젝트는 이제 플레이어가 있고요.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고요. 화살, 떨어지는 화살 있고, 배경, 이동 버튼, 그다음에 HP 게이지가 있습니다. 리소스는 지난번에 받아놨던 그 폴더를 보면은 이렇게 화살, 배경, HP 게이지,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플레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소스는 책 초반에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2단계로는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1단계에서 나열한 오브젝트 중에서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찾습니다. 플레이어는 움직임이 있는 오브젝트이고, 그다음에 화살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살도 움직이는 오브젝트입니다. HP나 이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UI이고요. 움직이는 오브젝트에는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대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스크립트 하나, 화살 스크립트 하나 이렇게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제네레이터 스크립트를 준비를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생성될 오브젝트를 고릅니다. 적 캐릭터나 무대 등 플레이어가 이동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출현하는 오브젝트가 해당되는데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는 화살이죠. 게임 도중에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려면 생성을 담당할 공장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가동시키는 부분이 이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고요. 여기서는 화살 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살 제너레이터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독 스크립트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UI를 갱신하는 감독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게임 내에서는 UI로 HP 게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게이지 갱신을 하는 감독 스크립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동 버튼에는 딱히 스크립트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드는 흐름을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컨트롤러 스크립트는 이제 위에서 나왔던 플레이어 컨트롤러, 그다음에 화살 컨트롤러.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화면 위에서 아래로 아니고요. 요거는 화살이고 버튼 입력에 따라 좌우로 이동. 화살 컨트롤러는 화면 위에서 아래로 하강이라고 할까요?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는 이제 화살 제너레이터, 화살을 1초에 1개씩 생성, 그리고 감독 스크립트로 HP 감독 그래서 플레이어가 화살에 맞으면 HP 게이지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컨트롤러 스크립트 요 정도 써면 될 것 같네요. 컨트롤러 스크립트, 제네레이터 스크립트, 감독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컨트롤러, 화살 컨트롤러, 화살 제너레이터, HP 감독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컨트롤러 스크립트, 제너레이터 스크립트, 감독 스크립트가 모두 필요하고 스크립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게임을 만드는 흐름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은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이제 줄어든다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간단한 게임이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되네요. 네.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좌우로 이동, 화살, 이렇게 그런 설명들 나와 있고요. UI를 갱신할 수 있는 감독. 플레이어가 화살에 맞으면 화면 오른쪽 위에 표시된 HP 게이지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플레이어와 화살 충돌을 감지하고 UI를 갱신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충돌 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5장에서는 처음으로 제너레이터가 등장을 했는데요. 공장 만들기는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고 프리팹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등장해서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씩 익히다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게임 제작 흐름이 간단하게 그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런 요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켜고요. 네. 지난 시간에 계속 만들었던 테스트, 샘플, 룰렛, 스와이프카가 있네요. 자, 신규 게임을 만들고요. 프로젝트 네임은 캣 이스케이프. 예전에 뭐 똥피하기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캣 이스케이프의 이제 2D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규로 하나 만들었고요. 뭐 항상 하듯이 챕터마다 해왔듯이 리소스를 이제 프로젝트 에셋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를 하고요. 스마트폰용 설정을 진행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파일의 빌드 세팅에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하고 스위치 플랫폼을 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용으로 설정이 되고요. 네, 설정되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거의 매크로네요. 매크로처럼 이제 신 화면 옆에 게임 탭에서 그 화면 비율을 설정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10대 16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제 그 자동차 게임에서는 그 가로 세로 비율이 자동 조정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로로 확정돼서 고정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좌우 회전을 그 안드로이드에서 줘가지고 가로로 보고 게임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설정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 16대 10으로 항상 하던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씬 저장하기. 씬을 이제 여기 씬스의 샘플 씬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유니티 2017과의 호환성 문제를 위해서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씬 게임 씬으로 저장을 하고요.
게임을 만드는 환경에 대한 팁이 나와 있는데요. 게임을 만들려면은 게임에서 사용하는 소재가 필요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플레이어나 배경, UI 등의 그림 파일이나 3D 모델과 모델의 질감을 나타내는 텍스처 이미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재를 직접 만들려면은 이제 어도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셀시스의 그 크립 스튜디오 페인트 등의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3D 모델을 만드는 데는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3D 모델을 만드는 데는 블렌더라고 불리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렌더는 3D 모델의 형태를 만드는 모델링 기능과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블렌더라는 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렌더.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이런 걸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웹툴이 있어서 뭐 그런 거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디자인 안 되는 사람들은 에셋스토어에서 그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스터디 중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씬에 오브젝트를 배치를 합니다. 플레이어 이미지를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요 고양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를 하는 책이네요. 하이어라키에도 여기 플레이어가 추가가 됐고요. 인스펙터도 이렇게 설명이 표시가 됐고요. 이제 포지션은 0.0000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0 -3.6 0으로 기본으로 배치를 해놓고요. 이게 좀 더 와이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와이드한 게 뭐가 있을지 아마 2018 800이 그래도 좀 16대 9에 가까운 화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0이고요. 배경 이미지는 이렇게 끌어다 놓고 포지션은 000 그리고 스케일을 3.5 그다음에 2 1로 하면은 이렇게 그 화면을 전체에 다 덮는 그 배경 이미지가 됩니다. 게임을 실행을 해서 이제 이미지가 가득 찼는지 테스트 해보는 내용인데요. 스케일이 1이 되면은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거를 다시 16:10 랜드스케이프로 해서 다시 한번 16:10으로 해서 네, 1 요게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책에 있는 내용이랑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배경 이미지만 표시되고 플레이어가 표시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레이어 설정 때문에 그런데 플레이어와 배경 이미지를 배치할 때 화면에 놓이면 앞뒤 위치가 결정되는데 이때 플레이어가 배경 이미지 뒤에 놓이면은 화면에서는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과 같이 유니티의 2D 게임에서 각 게임 오브젝트는 레이어 번호를 갖고 있고 이 번호에 따라서 화면 놓일 앞뒤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제 앞에 UI 레이어, 그 다음에 그 뒤에 플레이어 레이어, 그리고 고양이가 이렇게 있고요. 플레이어 레이어, 그 다음에 뒤에 배경 레이어, 배경 레이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정면으로 겹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배경 화면에 있는 플레이어가 있을 거고, 그 위에 뭐 UI 버튼이 있을 겁니다. 레이어 번호가 클수록 화면 앞쪽에 표시되고, 적을수록 화면 뒤쪽에 표시됩니다. 지금은 플레이어와 배경 이미지의 레이어 번호가 모두 0인데요. 플레이어 이미지보다 배경 이미지가 나중에 추가돼서 우연히 앞에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플레이어가 표시가 됐네요. 어떤 기준으로 레이어가 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런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설명이 나와 있거나 그러겠죠. 하이어라키 창에서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오더 인 레이어가 이 레이어 번호인데요. 지금 배경 번호하고 캐릭터 번호하고 둘 다 0인데, 이제 캐릭터 레이어를 1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실행 시에 뭐 저는 아까부터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플레이어를 -1로 해주고 실행을 하면 앞뒤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레이어가 정상적으로 이제 나눠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절에서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플레이어를 움직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키를 조작해서 플레이어를 움직이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를 움직이려면은 플레이어를 움직이는 방법을 기술한 대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본은 컨트롤러 스크립트고요. 최종적으로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플레이어가 움직이도록 만드는데요. 하지만 UI 버튼이나 플레이어나 화살 이동 스크립트 등의 다양한 요소가 더해지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5.4절에서는 화살표 키에 맞춰서 플레이어가 움직이도록 먼저 만들어 두도록 합니다. 자,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씬 뷰에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고요. 했고,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방법을 기술한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플레이어의 크리에이트에 C#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 될 거고요. 여기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작성을 했고요.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고요. 마찬가지로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업데이트 시에 키 입력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캐릭터를 좌우로 트랜스레이트 하는 코드가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살표가 눌렸을 때는 만약에 인풋 키 코드가 레프트 에로, 왼쪽 화살표에 키 코드가 있는데요. 그 키 코드를 인풋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키 다운이 됐는지.
이 키보드에 따른 코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키 다운이 체크가 되면은 키 다운이 true가 되면은 이제 트랜스폼 안에 트랜스레이트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는 이제 복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라이트 에로우 그러면은 트랜스레이트는 반대로 3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요. 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키가 눌렸는지 검출을 위해서 input 클래스의 getKey 다운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한 키가 눌리는 순간 true를 한번 반환을 하고요. getKeyDown 메서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getMouseButton 다운 메서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쉽게 이해가 됐네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은 if문의 조건이 true가 되면서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요거로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플레이어로 적용을 하고요. 플레이어에서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적용됐는지 확인을 한번 했고요. 이제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은 화살표는 좌우로 3씩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이 움직이네요. 이렇게 뭐 어쨌든 움직이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좀만 줄여볼게요. 마이너스 1씩으로 줄여보고요. 일도 좀 큰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좌우로 이동하는 뭐 그런 건 없어요. 일단 뭐 이거는 그 저기 휴대폰에서 이제 버튼 UI를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변경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떨어뜨리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화살을 씬 위에 한 개 배치하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유니티에 내장된 피직스 기능을 사용하면은 유니티가 중력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도 화살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직스를 사용하면 직접적인 움직임을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이 장에서는 피직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앞에서 배운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화살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순서는 이제 씬 뷰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고요.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방법을 기술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레이어가 0번이기 때문에 뒤로 갔고요. 이제 레이어를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0, 3.2, 0으로 바로 정면 위로 떨어지는 걸로 설정을 하고요. 네, 오더 레이어는 1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제 화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프로젝트에서 하단 프로젝트에서 크리에이트에서 C# 스크립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스크립트가 자동 생성되고요. 에러우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등속으로 낙하를 시키는 그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트랜스레이트 이제 0, 0.1, 0 프레임마다 계속 낙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포지션이 Y축 포지션이 이제 마이너스 5.0F보다 작으면은 destroy 게임 오브젝트, 요 오브젝트를 없앤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5.0이라는 수치는 지금 요 화면이 여기 5칸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없어진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화면 크기에 따라서 요 수치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해상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트랜스레이트를 사용해서 등속으로 화살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화면 밖으로 넘어가면 오브젝트 삭제, 소멸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멸. 자, 화살은 내버려두면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떨어집니다. 화살이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컴퓨터가 계속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낭비되는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산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걸 방지를 위해서 오브젝트를 소멸시키는 코드를 추가로 작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디스트로이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전달한 오브젝트를 삭제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게임 오브젝트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화살의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에로우 컨트롤러를 에로우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적용을 했고요. 게임을 실행을 해가지고 게임을 실행을 하니까 이 특정 위치에 갔을 때 에로우가 없어지는 게 이제 코드로 확인이 되네요. 눈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요 밑에 떨어지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제 화살 스크립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5.5절에서는 떨어지는 화살의 스크립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는 충돌 감지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도 움직이고 화살도 떨어지고 이제 조금은 게임다워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적당히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화살과 플레이어의 충돌 판정을 합니다. 충돌 판정은 게임에서 오브젝트들끼리 충돌한 것을 감지하는 구조인데요. 게임을 만들 때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은 오브젝트끼리 충돌해도 그냥 통과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막기 위해서 오브젝트끼리 충돌하는지 항상 감시하고 충돌하면 특정한 처리를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특정한 처리를 둘로 나눠서 충돌을 감지하는 부분을 충돌 판정, 충돌을 감지한 다음 움직임을 정하는 부분을 충돌 반응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둘 다 충돌 판정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게임에서는 충돌 판정을 해야 할 프로젝트는 화살과 플레이어뿐입니다. 화살과 화살은 충돌 판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간단한 충돌 판정을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끼리 닿는지 엄밀하게 감지를 하려면은 이제 오브젝트의 윤곽선이 닿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계산량이 매우 많고 스크립트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오브젝트의 형상을 단순하게 원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원형은 오브젝트의 윤곽을 확인하지 않아도 원의 중심좌표와 반경을 알면은 제 충돌 판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게임에서는 원의 중심좌표와 반경을 사용해서 충돌 판정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게 뭐 계산식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떨어지는 사과와 여기 사과인데 떨어지는 반경 원의 여기 주위에 이제 요 크기만큼의 원과 이제 캐릭터의 원이 이제 충돌을 했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이고요. 사과를 둘러싼 원의 반지름을 원의 반지름을 R1 중심좌표를 P1 그리고 고양이도 중심좌표를 P2 포인트 2인 것 같고요. 반지름을 R2 라고 하면은 사과를 둘러싼 원의 중심 P1부터 P2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D는 루트 P1의 x좌표 마이너스 P2의 x좌표 제곱 더하기 P1의 y좌표 P2의 y좌표의 제곱을 더해서 그거에 루트를 씌우면은 이제 D의 값이 나온다는 거고요. 요 D의 거리를 판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수직 직각 삼각형에 나오고 직각 삼각형은 이제 요 x의 거리, y의 거리, 요게 x의 길이, y의 길이를 통해 가지고 그 제곱 루트 하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가지고 그 요 고양이의 원 중심과 사과의 원 중심이 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두 원의 중심 간 거리가 이제 그 D가 R2
R1 더하기 R2보다 크면은 충돌을 하지 않고 어, R1 더하기 R2보다 작으면은 충돌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요 반지름 각 원의 반지름 길이보다 이제 크면은 충돌 아님, 길이보다 작으면은 충돌했다라는 거고요. 다음 절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화살과 플레이어의 충돌 판정을 구현을 하도록 합니다. 자, 충돌 판정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컨트롤러 스크립트에 구현을 하면 되고요. 프로젝트 창에 에러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충돌을 판정을 하네요. 게임 오브젝트로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있고요. 플레이어가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는 것 같아요. 게임 오브젝트에 이제 이름을 찾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어제 또 이런 코드를 활용을 했었죠.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찾아서 플레이어라는 변수로 이제 게임 오브젝트 변수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화살표가 이동을 할 때마다 충돌 판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충돌 판정, 이거는 벡터 2를 이용을 하고요. 벡터 2는 이제 2D에서 사용하는 벡터 자료형이죠. 네. P1에 P1은 이제 아까 나왔듯이 포인트 1, 그러니까 화살의 이제 포지션을 저장을 해놓고요. 화살.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있죠. 벡터 2의 p2는 is.player transform의 포지션, 화살 중심좌표, 플레이어 중심좌표가 되겠고요. 잠깐, 지금 이게 자동 완성됐네요. 매그니튜드는 다음 코드고요. 네. 벡터 2의 dir은 p1-p2, 이거는 이제 플레이어와 화살 간의 벡터입니다. 플롯은 dir.magnitude, 플롯은 r1은 0.5f. 화살 반경을 강제로 지정을 해줬네요. 이제 이거는 화살 반경, 플레이어 반경 이고요. 만약에 D가 R1 더하기 R2보다 작으면은 충돌
화살 소멸. 그래서 디스트로이 게임 오브젝트, 화살을 삭제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코드대로 이제 화살의 중심좌표를 P1, 플레이어 중심좌표를 P2, 그리고 화살의 반경을 R1, 플레이어 반경을 R2로 지정을 했고요. 플레이어 좌표를 알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 메서드에서 플레이어를 검색을 한 거고요. 스크립트에서 사용한 변수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요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라고 하면은 화살표는 P1, 화살표의 중심을 P1, 그 다음에 캐릭터의 중심을 P2, 플레이어 중심을 P2, 그리고 이제 화살표 중심과 플레이어의 중심 간의 그 벡터가 이제 dir이고요. 그리고 dir의 길이는 이제 magnitude라는 그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은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플레이어와 화살 간 거리, 플레이어 중심과 화살 중심 간 거리가 되겠죠. 두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 d가 반경의 합 이하, 반경의 합 이하면은 충돌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화살을 소멸을 시킵니다. 이제 충돌 판정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은 아까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화살에 맞아서 이제 없어지는 없어지는 표현이 지금 됐죠. 자, 오브젝트를 둘러싼 원의 반지름을 바꾸면은 충돌 범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R2 값을 1.5로 바꾸면은 이제 플레이어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좀 더 일찍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설명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공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프리팹과 공장 만들기. 5.7절에서는 화살 오브젝트를 1초에 한 개씩 만드는 공장 화살 제네레이터를 만듭니다. 컨트롤러 스크립트와는 개념이 다르지만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하면 된다고 하고요. 자, 화살 공장은 양산 기계가 설계도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라고 하고요. 공장 구성에 대한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코드를 짜보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설계도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쓴 견본 파일과 같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이 설계도를 프리팹이라고 부릅니다. 설계도를 양산 기계로 넘기면은 설계도대로 제품 인스턴스를 생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 화살표가 아무래도 프리팹인 것 같고요. 아마 제네레이터 스크립트는 뭐 이렇게 스크립트 하나 추가해가지고 만들어주겠죠. 일반적인 설계도의 외형이나 치수 등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정보를
프리팹이 담고 있고요. 설계도만 있으면 몇 개라도 같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리팹도 설계도와 마찬가지이고요. 게임 중인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가 쓰여 있고, 프리팹이 있으면 몇 개라도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같은 오브젝트를 많이 만들고 싶을 때 주로 프리팹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도중에 나타나는 적, 위에서 떨어지는 아이템, 토대가 되는 블록 등을 생각해 보면은 많습니다. 프리팹의 예제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배경이 있고요. 배경 땅이 있고, 캐릭터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 블록 프리팹, 그리고 여기에 적 프리팹, 여기도 적 프리팹, 그리고 이제 아이템의 프리팹입니다. 네. 이거 버섯, 별, 뭐 이런 거예요. 슈퍼마리오 같은 거죠. 여기 하나가 블록 프리팹이고요. 요거는 적 프리팹이고, 아이템 중에서 별 프리팹, 아이템 중에서 버섯 프리팹 되는 거고요. 프리팹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프리팹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프리팹을 사용하는 것과 복사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흰색 화살 인스턴스 10개를 만든 다음에 화살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화살을 복사해서 복제하면은 이제 화살 10개의 색을 하나하나 바꿔야 되는데, 이제 프리팹을 써서 복제를 했다고 하면은 프리팹 색만 바꿔도 화살 10개가 모두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프리팹을 쓰면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제 프리팹 파일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편리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프리팹의 장점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건설하는 순서는 프리팹을 만들고 다음으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이어서 빈 오브젝트에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에 프리팹을 전달해서 공장을 완성시킵니다. 자, 화살 프리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로 쓰고 싶은 오브젝트를 하이어라키 창에서 프로젝트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화살 프리팹이기 때문에 에로우, 하이어라키 창의 에로우를 프로젝트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넣을까요? 요 에셋 창에다가 넣으면은 에로우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프리팹이 추가가 됐고, 에로우는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프리팹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둡니다. 그리고 하이어라키 창에서 에로우 프리팹을 이제 삭제를 해주네요. 네. 지금 첫 화면상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로우는 삭제를 했고요. 프리팹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리팹을 바탕으로 인스턴스를 양산하는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선택한 다음에 에로우 제네레이터
만들고요. 아마 에로 프리팹은 다른 데서도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공용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요. 에로 프리팹 그리고 스팬 1.0f 플롯 델타 0. 자, 스팬이나 델타는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죠? 업데이트는 델타 타임이고 인스탄티에이트 에로 프리팹 as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에로 프리팹이라는 거를 게임 오브젝트로 형변환해서 뭔가를 넣는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설명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px는 range 랜덤 값으로 랜덤하게 좌표를 뽑는 것 같고요. 게임 오브젝트에 포지션 new vector 3 px 이게 x 좌표, y 좌표, z 좌표인데 벡터 3로 했네요. 설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스크립트에서는 앞에서 작성한 프리팹을 바탕으로 화살 인스턴스를 1초마다 한 개씩 생성합니다. 화살 설계도를 넣기 위한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이 설계도는 이제 에로 프리팹이라고 하고, 이 변수에다가 에로 프리팹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하는 방법은 다음에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다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어떻게 1초마다 한 번이라는 거를 세는 걸까 라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CC5도C라는 구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통에 물이 가득 차면은 통을 기울여 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자, 업데이트 메서드는 프레임마다 실행이 되는데요. 앞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시간 차이는 타임 델타 타임으로 대입이 됩니다. 이게 앞 프레임과의 시간차를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인 것 같고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시간 차이를 대나무통 델타 변수에 모으고
1초 이상이 되면은 대나무통을 비웁니다. 아, 네. 프레임 간의 시간 차이가 여기 델타로 계속 합산이 되는데요. 그 델타 값이 스팬 1초와 같아지 1초보다 커지게 되면은 델타를 초기화시킨 다음에 이제 다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제 프레임 시간 차이로 차이 합산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프레임 시간 차이가 총 1이 되면 코드 실행이고요. 그리고 요 델타 0은 합산값 초기화 하는 내용이고, 이제 요 밑에 거는 화살 인스턴스는 인스턴티에이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생성을 하는데요. 인스턴티에이트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프리팹을 전달하면은 반환값으로 프리팹 인스턴스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러 프리팹은 뭔가 생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빈 거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어, 화살의 x좌표는 마이너스 6부터 6 사이에 불규칙하게 위치하도록 랜덤 클래스의 레인지 메서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레인지 메서드는 레인지 메서드는 첫 번째 인자 이상 두 번째 인자 미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랜덤 값을 px에다가 넣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의 값 중에서 무작위수를 정수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제네레이터 스크립트를 적용해서 공장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감독 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빈 오브젝트에 제네레이터 스크립트를 적용해야 공장 오브젝트가 됩니다. 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 프리팹 인스턴스를 어떤 식으로 돌려받는지는 아마 나중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있으면은 설명을 읽어보고, 이제 없으면은 뭐 구글링을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제네레이터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공장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이제 감독 스크립트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create empty를 선택하면은 이제 어제 감독 스크립트를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빈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의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arrow generator, 지금 저는 F2 키를 눌러서 수정을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프로젝트 창에 에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게임 오브젝트로 적용을 했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의 프리팹 변수와 프리팹의 실체를 연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크립트 내의 변수에 오브젝트의 실체를 대입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편리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방법을 책에서는 아웃렛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아웃렛은 영어로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꽂는 구멍을 뜻하는데요. 아웃렛 접속에서는 스크립트 쪽에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 구멍을 준비해 놓고 인스펙터 창에서 해당하는 플러그를 만들고 스크립트의 콘센트 구멍에 끼워서 오브젝트를 대입합니다. 스크립트 쪽에서 콘센트 구멍을 준비하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프리팹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퍼블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에로 프리팹이 그 컴포넌트 창에 표시가 되네요. 인스펙터 탭에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은 인스펙터 창에 대입할 오브젝트를 끼웁니다. 그러면은 여기 에로를 이렇게 끌어다가 제너레이터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 놨고 에로 프리팹 에셋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다른 데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렇게 여러 번 자주 해보지 않으면은 좀 익숙하게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러한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프리팹을 설정을 했고요. 바로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은 네, 이거 뭐가 떨어지네요. 땅. 또 맞았고, 네, 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떨어지는 화살을 만들었고, 그 플레이어는 이동을 해가지고 충돌을 판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걸로 제너레이터도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는 화살을 만들었지만 공장에서 적 캐릭터를 만들면은 액션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 블록 배경을 만들면은 동적인 무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장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아진다고 합니다. 책에는 이제 스팬 값을 바꿔가지고 화살이 떨어지는 생성 간격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뭐 0.2 정도로 하면은 프레임 내에서 지금 60프레임 정도 될 거니까 70프레임 정도 될 거니까 70번에 한 번씩 떨어질까요? 네, 엄청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화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코드상에서 as 게임 오브젝트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인스탄티에이트 메서드는 기본형인 오브젝트를 반환하는데요. 오브젝트를 이제 게임 오브젝트로 강제로 캐스팅, 그러니까 변환의 자료 형태를 변환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변환될 수 있는 그 값을 넣어야지 이제 오브젝트로 변환이 될 거고요. 여기에 뭐 이상한 거를 뭐 플롯 값을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아마 0 이렇게 넣으면은 뭐 오류가 나거나 뭐 그러겠죠. 그래서는 게임 오브젝트로 프리팩을 넣었습니다. 자, UI를 표시하는 절입니다. UI를 표시하고 갱신하는 감독 만들기. 게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UI를 배치하고 게임의 진행에 따라서 표시를 바꾸도록 합니다. UI 부품을 씬 뷰에 배치를 하고요. UI를 갱신하는 감독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감독 스크립트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HP 게이지를 배치를 할 건데요. UI 오브젝트인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HP 게이지를 만듭니다. 이미지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UI 오브젝트로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게이지 이미지를 이미지로 표시를 합니다. UI이기 때문에 UI고 여기서 뭔가 동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어라키 창에서 그 UI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캔버스에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이미지는 이제 HP 게이지로 명칭을 바꿨고요. HP 게이지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HP 게이지를 선택을 하고요. 이미지 소스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HP 게이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HP 게이지를 여기 소스 이미지로 드래그 앤 드롭 했습니다.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설정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 크기가 바뀌어도 이제 항상 요 오른쪽 상단에 배치가 되도록 앵커 포인트를 변경을 합니다. 지금 기본 그 앵커 포인트는 닻을 내리는 장소를 뜻하고요. 자세히 설명하면은 화면 크기가 바뀔 때 어디를 원점으로 해서 UI 부품 좌표를 다시 계산하는가 라는 거죠. UI 오브젝트의 위치는 앵커 포인트를 원점으로 하는 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앵커 포인트를 화면 중앙에 두고 화면 크기를 줄이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HP 게이지가 화면에서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화면 오른쪽에 두면은 HP 게이지는 항상 오른쪽 위에 표시되고 화면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이게 이게 UI라는 게 HP 게이지만 있진 않을 거고 여기 화살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될지 아마 나중에 설명이 또 나오겠죠. 진행을 계속 해보면은 앵커 포인트를 설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라키 창에서 HP 게이지를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앵커 포인트 앵커 포인트를 앵커 프리셋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고정, 오른쪽 위 여기로 고정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드스랑 하이트를 8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뭐 화면에 표시가 되진 않네요.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HP 게이지를 줄이려면은 UI 오브젝트의 이미지에서 제공하는 fill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fill amount 변수 값을 바꾸면은 이미지 표시 영역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게이지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원형으로 이미지를 잘라내는 방법 말고 상하 방향, 좌우 방향, 선형으로 게이지를 만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fill 메소드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해 봅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HP 게이지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 스크립트 항목에 이미지 타입 요거를 필드 라디얼 360으로 하고 필 오리진은 시작 위치 그래서 위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360도로 이제 뭔가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이미지가 표시가 안 되는데요. 더블 클릭하면 보이네요. 그래서 필 어마운트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예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필 어마운트 초기 값을 1로 설정합니다. 이게 초기 값인 것 같아요.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이제 게이지가 표시가 됐고요. 이제 요 비율을 조금씩 바꿔볼게요. 그래도 지금 게이지는 오른쪽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앵커 포인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측 상단에 고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UI를 갱신하는 감독 만들기. 이제 감독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감독 스크립트는 플레이어가 화살에 맞으면은 HP 게이지의 표시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HP 게이지를 갱신하는 흐름을 생각해 봅니다. 플레이어 화살의 충돌 판정은 화살 컨트롤러에 써 있는데요. 플레이어가 화살에 맞는 시점에 화살 컨트롤러는 감독에게 HP가 줄었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감독은 알림을 전달받아서 HP 게이지의 표시를 갱신합니다. 이런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거고요. 화살 컨트롤러는 감독에게 HP가 감소되었다고 알립니다. 감독은 HP 게이지의 UI를 갱신합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UI를 갱신하는 감독 만들기. 우선은 감독을 만들어서 HP 게이지 표시를 줄이는 부분에 감독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독을 만드는 방법은 감독 스크립트 작성하기, 빈 오브젝트 만들기, 빈 오브젝트에 감독 스크립트 적용하기의 순서입니다. 일단은 감독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프로젝트에서 create 빈 스크립트 C# 스크립트를 만들고요. 게임 디렉터 그리고 게임 디렉터는 만들었고, 이제 게임 디렉터는 HP 게이지를 필요로 하고요. 지금 현재 클래스의 HP 게이지는 게임 오브젝트.find HP 게이지. 제 그림상에서 HP 게이지에 대한 거를 받아놨고요. 시작 시점에 받아놓고 HP 게이지.get 컴포넌트 여기 아니네요. 이거는 지금 업데이트 될 때, 그러니까 프레임마다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충돌이 됐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HP 게이지를 get component 하고요. 이미지를 받아놓고 fill amount 여기도 UI를 한다는 거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fill amount 값을 0.1f씩 0.1씩 줄여줍니다. 감독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HP 게이지를 갱신하려면은 HP 게이지의 실체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스타트 메서드에서는 find 메서드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찾은 다음에 그 오브젝트는 충돌 시마다 0.1씩 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HP를 줄이는 과정은 외부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퍼블릭으로 작성을 해놓고요. 공용 메소드로 작성을 해놓고 이제 충돌 시점에 요거를 호출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줄어드는 게 표시가 되겠죠. 이제 감독 스크립트를 적용할 빈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이거의 이름은 게임 디렉터고 이제 게임 디렉터 스크립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게임 디렉터 스크립트가 적용이 됐고요. 플레이어가 화살에 맞으면은 화살 컨트롤러에서 감독 스크립트의 decrease HP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을 만듭니다. 배고프네요. 화살과 플레이어의 충돌 판정은 화살 컨트롤러에 구현을 했고요. 여기서 충돌 시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걸 만들어 놨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ecrease HP 메소드를 이제 충돌하는 시점에 충돌 시 충돌 감독 스크립트의 충돌 전달 게임 오브젝트 디렉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오브젝트 find 게임 디렉터를 가져다가 게임 디렉터의 decrease HP를 실행을 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를 공용 변수로 뽑아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에 디스 디렉터 하고 이렇게 써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get 컴포넌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게임 디렉터 오브젝트에 게임 디렉터 스크립트를 구하고 decrease HP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UI를 갱신을 하려면은 HP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find와 get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접근해서 메소드를 호출한 겁니다. 게임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으면은 조금씩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맞춰서 변경을 해보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키보드 화살표 대신에 이제 배가 계속 꼬르륵 거리는데요. 30분 정도 남았네요. 일단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점심을 먹도록 할게요. 어쨌든
키보드 대신에 이제 버튼 두 개를 배치를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도록 변경을 합니다. 5장에서 만드는 게임은 HP가 0이 되어도 게임이 끝나지 않고요. 게임 종료나 클리어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6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움직여보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의 키 조작은 스마트폰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버튼도 UI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버튼을 추가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UI에서 버튼, 어제 이제 마지막에 좀 하다가 못했던 내용인데요. 게임 재시작하는 뭐 그런 거를 넣으려다가 못했었죠. 이제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은 R 버튼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서 이미지와 좌표를 이제 앵커 포인트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오른쪽 버튼이기 때문에 우측 아래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포지션은 마이너스 100, 100, 그리고 위드스 하이트를 150, 15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화면에서는 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게 됐네요. 버튼 이미지 위에는 레이블이 버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블은 아래 텍스트에 여기 버튼 요걸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요 텍스트라는 거는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버튼 이 윤곽선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왼쪽 버튼은 오른쪽 버튼을 복제해서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이어라키 창에서 R 버튼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하면은 R 버튼 1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L 버튼으로 만들고 이제 앵커를 왼쪽 아래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은 100, 100,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R 버튼에는 여기 소스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소스 이미지에다가 요 이미지를 넣는 거를 안 했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L 버튼에도 소스 이미지를 인스펙터 창에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UI가 이제 완성이 됐죠. 씬뷰에 배치한 버튼에는 버튼이 눌렸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버튼을 누를 때 호출하고자 하는 메서드를 인스펙터 창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버튼을 누를 때 플레이어가 이동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일단은 메서드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메서드랑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메서드를 만들고요. 각 버튼에 해당하는 메서드를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열어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를 수정을 합니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외부에서 호출 가능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요. L 버튼 다운인 경우에는 트랜스레이트를 3씩 이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R 버튼 다운이 들어왔을 때는 트랜스레이트를 오른쪽으로 3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메서드를 지정을 하면 되겠는데요. 어제 이거를 못했었죠. 그래서 R 버튼에서 여기 온클릭, 여기에 더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뭔가 표시가 되는데요. 하이어라키 창에 플레이어를 논으로 하이어라키 창에 플레이어를 이쪽 오브젝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메서드를 플레이어에 적용된 메서드를 버튼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노 펑션에서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있는 그 R 버튼 클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플레이어라는 그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 스크립트 내에 있는 R 버튼 다운을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쪽 버튼도 이제 플레이어를 아직 왼쪽 버튼도 이제 온클릭 시에 이벤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추가를 해주고요. 플레이어를 오브젝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L 버튼 다운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플레이어의 그 좌우 이동이 진행이 되겠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이거는 화살표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게임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좌우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화살표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뭔가 충돌 감지라든지 이런 그 화면에서 벗어나는 그런 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가 없어지기도 하죠. 일단은 요대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빌드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는 이제 저는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할 거고요. 빌드 세팅에서 이제 플레이어 세팅에서 그 패키지 네임을 변경을 해줍니다. 패키지 네임은 이렇게 해주고 그 캣 이스케이프 고양이 탈출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어제 쭉 했던 대로 씬스를 해제를 해주고 게임 씬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연결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빌드 앤 런 해주면은 cat escape 로이드 apk 해주면은 빌드가 진행이 되고요. 뭐 지금까지 잘 됐듯이 이번에도 잘 될 것 같아요. 팁을 설명을 하면은 지금까지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도했던 동작과 전혀 다른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이제 오류 중에서 찾기 어려운 오류지만 꽤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변수를 debug.log로 출력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캐릭터의 움직임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라고 하면은 debug log로 캐릭터의 좌표 transform.position을 출력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모르면 이제 캐릭터가 받는 힘값을 출력을 하고요. 뭐 계속 확인될 때까지 이제 변수들을 특정해가지고 뭐 출력을 해보면은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PC 화면에서는 화살표가 크게 보이는데요. 스마트폰에 넣으면 적당한 크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은 적당하다기보단 좀 작네요. 자, 폰으로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적용은 됐는데 게이지가 색깔이 좀 겹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지금 제가 게임 이거 랜드스케이프를 16대 10으로 했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한번 또 바꿔서 해볼게요. 게이지도 지금 잘 안 보이고요. 게이지가 150. 아까 150, 150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아니었나? 지금 위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일단 바꾼 걸로도 한번 그 빌드를 해볼게요. 같은 이름으로 다시 한번 빌드를 해봅니다. 음, 5장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피직스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랑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게임다워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좀 변경했는데도 지금 제 폰에서는 약간 좀 잘 안 보이고 그런 경향이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16
16대 9. 타입은 16대 9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의도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16대 9로 다시 한번 빌드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해상도를 맞추는 과정이 실제로 게임을 만들 때는 나중에 꼭 필요한 작업일 거예요. 그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저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해상도를 변경을 강제적으로 해봤습니다. 게임이 할수록 점점 빠르게 되네요. 빠르게 빌드가 되네요. 근데 사실 지금 저는 게임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이 좌우가 좀 잘려 있고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를 그냥 늘릴게요. 백그라운드를 가로 스케일을 4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화면 안에 이제 화면 안에 다 보일 것 같아요. 16대 9로 했을 때 빌드 엔드런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빌드 중이고요. 게임 내에는 다 표시가 되고 있어요. 다 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UI가 좀 작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게임은 정상적으로 충돌 판정이 되고 있고 HP 게이지도 줄어들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뭐 똥피하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임은 추후에 한번 책 챕터를 다 끝내고 나서 게임을 만들어보는 과정은 가질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로 화살표 피하기 게임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감독 스크립트와 제네레이터 스크립트, 그러니까 화살을 만들어내는 스크립트를 이제 같이 포함해가지고 좀 더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점심 먹고 1시쯤에 6장으로 다시 한번 스터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